65세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집을 나가라 했고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병들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제가 모든 것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아닌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65 박선희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가 되면 인생의 황혼기니 이제는 편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제 하루는 여전히 동트기 전에 어스름 속에서 시작돼요. 그게 평생의 습관이거든요. 남편 이동건 씨와 아들 진우,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제 몸에 새겨놓은 버릇 같은 거죠.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아침은 참 고요해요. 거실 한쪽 벽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자개장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그 영롱한 빛깔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곤 하죠.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 장롱처럼 빛나는 날들만 가득해라 하시며 해주신 건데 이제는 어머니보다 더 오래 제 곁을 지키고 있네요. 자개장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면 제 젊은 날 진우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실 창가에는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난초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맑은 물을 머금고 파릇파릇 생기를 되찾는 잎사귀들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정화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 평화로운 아침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 처음엔 그냥 환절기 감기려니 했는데 그 기침 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잦아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죠. 부엌으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집에 퍼지면 그제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구수한 냄새를 반기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해요. 한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며느리 지원이가 방에서 나와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죠. 날렵한 정장 차림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커피 머신으로 향해요. 제가 차린 따뜻한 밥상 대신 찬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는 게 그 아이의 아침 식사거든요. 늘 말했죠. 아침부터 이런 한식은 속이 부담스럽다고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40년 넘게 가족의 아침을 책임져 온 제 정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곧이어 아들 진우도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아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저보다 제 아내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되었죠. 제 앞에서는 제 밥을 한술 뜨는 척하다가도 지원이의 눈치를 슬쩍 보며 허둥지둥 식사를 마쳐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어떨 땐 섭섭하기도 해요. 저와 지원이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제 아들은 매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들 내외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숭늉만 들이켤 뿐이죠. 사실 이 집의 풍경이 바뀐 건 꽤 오래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죠. 제가 시집 올 때 곱게 수놓아 거실에 걸어두었던 자수액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엔 제가 보기엔 그저 물감을 마구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커다란 추상화가 걸렸어요. 지원이는 어머니, 이 그림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세련돼졌어요.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해요라며 활짝 웃었죠. 제 눈에는 정성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그림이 세련된 것이라니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저 자개장이 치워질 뻔했을 때였어요. 지원이는 저 자개장이 집을 좁고 칙칙하게 만든다며 이걸 치우고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 식탁을 놓자고 했죠. 어머니, 집이 너무 올드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써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젊은 날의 추억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 그저 올드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그래도 저건 당신 어머니 유품이나 다름없지 않소라며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 자개장은 벌써 이 집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제 물건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영역을 조금씩 내어주는 동물처럼요. 거실은 이제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취향으로 채워진, 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죠. 가장 큰 소외감을 느끼는 건 가족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을 때예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데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었더니 진우가 머뭇거리며 아, 그냥 저희 가족 단톡방에서요. 하고 얼버무리더군요. 저희 가족, 그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저를 밀어냈어요. 그들이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를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그들의 가족이 아닌 걸까요? 수십 년간 이 집의 중심이었던 저는 이제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서둘러 출근했어요. 텅 빈 집에 남편의 기침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죠.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꺼내 보양식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기력이 없을 때마다 끓여주던 저만의 비법이 담긴 음식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정성껏 약재를 다리고 있는데 마침 서류를 놓고 갔다며 잠시 돌아온 지원이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약재 봉지를 보더니 대뜸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먹이면서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병세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정성은 감사하지만 이제 아버님 건강은 현대의학에 맡기셔야 해요. 그 말은 합리적이었고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위하는 제 마음과 수십 년의 경험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잃고 말았죠.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제 손에 들린 약재 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제 지혜와 사랑이 담긴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낡고 무지한 늙은이에 불과했죠.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고 어두운 밤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잦아드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존재가 이 집 안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거대한 무력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가 이미 제 발밑까지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췌장암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이가 마지막으로 끓여달라던 된장찌개를 더는 넘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평생을 흙처럼 묵묵하고 바위처럼 단단했던 사람이 종이장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제 살이 한 점 한 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그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었어요. 제 손을 힘겹게 붙잡고 밭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자신의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가 작은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게 뭔지는 묻지 못했어요. 그저 그이의 앙상한 손을 붙들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왜 그리도 무심하게 흘러가는지. 수많은 조문객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귀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소리가 있었죠. 바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원이의 목소리였어요. 조문객들 눈을 피해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속삭이는 그들의 대화가 어찌나 선명하게 들려오던지, 집값이 요즘 얼마인지, 지금 팔면 진우의 그 지긋지긋한 신용카드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라는 둥, 그런 끔찍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더군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채가시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구나.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온기는 정말 순식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더군요. 저희가 평생을 함께 일군 흙에 남편을 묻고 돌아온 지 정말 딱 2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넋이 나간 채로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원이가 제 앞에 서서 차갑게 말하더군요. 이 집은 이제 자기들이 써야겠으니 옆동 옥탑방으로 짐을 빼라고요. 어머니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아주 저를 위하는 척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바친 내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에게 쫓겨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뒤로하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옥탑방으로 내몰렸어요.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골 같은 그 작은 방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가진 돈도 얼마 없던 저는 결국 동네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뻣뻣한 손가락으로 바코드를 찍고 잔돈을 계산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며느리의 경제적 통제였어요. 지원이는 제 첫 월급날 제 통장을 가져가더군요. 어머니는 돈 관리를 잘 못하시니 자기가 맡아서 관리해 주겠다고요. 그리곤 매달 제게 딱 생활비만 쥐어줬어요. 제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아들 내외를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돈 관리 못하는 늙은이 취급을 받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 힘으로 번 돈마저 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원이는 저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고 고집이 세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평생을 이웃들과 정답게 지내온 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피하거나 혹은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 자존심과 인간관계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이 오는 게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첫 제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그이가 살아생전 제사만은 꼭 정성껏 차려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추석 전날 저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제사를 지내러 옛집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네. 그러시든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시는 김에 저희 친정 식구들 올 거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한 8명 정도요. 그 뻔뻔한 요구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추석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옛집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익숙한 부엌에 서서 저는 밤새 준비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 삼색나물, 정성껏 부친 전들, 그리고 며느리가 요구한 친정 식구 8명 몫의 음식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상을 차렸어요. 정오가 지나자 아들 내외와 지원이의 친정 식구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섰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아무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후 제 평생의 정성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이가 제가 차린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더군요. 어머니, 세상에.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음식을 먹어요? 국은 싱겁고 저는 퍽퍽해서 삼킬 수도 없네. 정말 망신스러워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원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리 주문해둔 고급 레스토랑의 포장 용기들을 꺼내 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번지르르한 음식들이 제 투박한 음식들을 밀어내는 그 광경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 진우를 바라봤어요.
제발 내 아들만은 아니기를. 이 부당한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하지만 진우는 제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며느리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제 사상을 힘껏 뒤엎었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옆구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병원으로 실려간 제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어요. 원래 앓고 있던 만성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절망,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고작 몇 달 만에 저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거예요. 제 따뜻했던 세상은 이제 정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세상의 전부가 되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이제 저마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한 점에 온기조차 남지 않은 폐허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내 아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병원으로 찾아온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지원이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태를 설명하고 혹시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 평생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토록 간절하게 부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건 단순히 장기를 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살려다오. 아직은 내가 내 엄마라는 걸 증명해다오 하는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지원이었죠. 그 아이는 마치 제가 아들을 잡아먹으려는 괴물이라도 되는 양 날카로운 목소리로 악을 쓰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수술하다가 진우 씨 잘못되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 아들 목숨 가지고 도박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 나는 내 아들 목숨으로 도박을 하려는 이기적인 늙은이일 뿐이구나. 너희들의 행복한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찜 덩어리일 뿐이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제게는 더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무심코 SNS를 보게 된 게 화근이었죠.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지원이의 부모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사한 벚꽃이 만개한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병실에 누워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이 시간에, 제 아들은 저를 간병해야 할 시간에,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이게 바로 행복이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끄끄거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을 감으니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갓 태어난 진우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아장아장 걷던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따스한 햇살,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현재의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냥 이대로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의 친구인 최진호 변호사님이 병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최 변호사님은 제 헬쑥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품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이동건 그 친구가 나에게 맡겨둔 걸세. 자네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더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죠. 봉투 안에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오라고 적힌 짧은 쪽지 한 장과 낡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시작이라니.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옥탑방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장롱 하나를 떠올렸어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지금은 쓰지도 않는 바로 그 장롱이었죠. 저는 의사에게 잠시 외출을 허락받고 택시를 타고 옥탑방으로 향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문을 열고 쪽지에 적힌 대로 열쇠를 꽂아 장롱을 열었죠. 그 안에는 제 젊은 시절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던 우리의 낡은 결혼 앨범이 있었죠.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보였어요. 그때는 참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는데 사진 한 장이 유독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들어 올리자 그 뒤에 고이 접혀 있던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건 바로 복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죠. 남편이 재미삼아 사두었던 게 끼어 있었나 보다 하고 무심코 복권을 펼쳐 들었어요. 그런데 복권에 적힌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등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당첨금은 무려 200억 원, 그리고 그 복권의 추첨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참 전인 6개월 전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남겨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것을 걱정해 이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던 거죠. 제가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셔기 하려 할 때 이 선물이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권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그리고 제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에. 하지만 눈물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나를 지키려 했던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며 나를 짓밟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제 눈빛이 절망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변호사님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주 잘 됐네. 이제부터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네. 당첨금 수령 절차와 법적인 보호 조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그저 침착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잿빛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상황을 제 손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전략으로 변해가는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바로 그 낡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과의 통화 이후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차가운 옥탑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았어요. 제 손에 들린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저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늙은이인 척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탐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최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듣게 된 이야기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며느리 지원이가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들은 소문한 조각 때문이었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1등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 몇 달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그 이야기가 그 아이의 예리한 탐욕의 촉수를 자극한 거예요. 평소 남편이 소일거리처럼 복권을 사던 버릇, 그리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시어머니의 상황, 그 아이는 이 모든 조각들을 순식간에 꿰어 맞추고는 끔찍한 확신을 품게 된 거죠. 그날 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바로 그 틈을 노렸어요. 어머니께 필요한 물건 좀 챙겨드리려고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옥탑방의 문을 열었죠.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제 물건들을 뒤졌을지 상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제 몇 안 되는 옷가지들, 낡은 살림살이들이 그 아이의 손에 의해 무참히 헤집어졌겠죠. 그리고 마침내 창고 구석에 놓인 제 낡은 장롱 속에서 결혼 앨범을 찾아냈을 거예요. 앨범을 펼치고 그 안에 고이 숨겨져 있던 복권을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 탐욕과 환희로 가득 찬 악마 같은 미소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연극이 시작됐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원이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와 온갖 값비싼 보양식들이 들려 있었죠. 저를 병원에 버려두고 일본 여행을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경우일까?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앞에 선 아들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우는 끄끄거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지원이는 어머니, 제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저희가 평생 속죄하며 모실게요 라며 애원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제가 만약 복권의 존재를 몰랐더라면 속아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물 뒤에 숨겨진 시커먼 탐욕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200억 원이라는 숫자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거라. 너희들의 그 마음, 돈 때문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가면이 벗겨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건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던 지원이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고 제 아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산 복권인데 당연히 아들인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머니가 지금 독차지하려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는 분노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뻔뻔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지원이가 날카롭게 외쳤어요. 여보, 뭘 망설여. 어머니 손에 있잖아. 그 말을 신호로 두 사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어요. 제 품 안에 있던 낡은 앨범, 그 안에 든 복권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저는 필사적으로 앨범을 끌어안고 저항했지만 늙고 병든 제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몸싸움 끝에 저는 진우가 휘두른 팔에 맞아 그대로 차가운 방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어요. 머리를 부딪힌 충격에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 변호사님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이닥친 건 제 위로 쓰러져 앨범을 빼앗으려던 아들 부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현 시간부로 이진우, 한지원 씨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존속폭행 및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었다. 잠시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방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작은 CCTV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죠. 두 분의 가증스러운 연극과 추악한 폭력은 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 부부의 얼굴은 완벽한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모든 것은 저희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의식의 마지막 조각은 짐승처럼 달려들던 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코를 찌른 건 옥탑방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아닌 차갑고 서늘한 소독약 냄새였어요.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었죠. 아, 결국 병원으로 다시 실려왔구나.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렴풋한 의식 속으로 의사 선생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마 병실 밖에 서 있는 최 변호사님과 제 아들 진우에게 하는 말이겠죠.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이번 쇼크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몇 주.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더군요. 제 인생은 어차피 실패작이었으니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 마지막 순간마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 온기가 느껴진 건 힘겹게 눈을 뜨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제 아들, 진우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무너진 아들의 모습은 제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진우는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끄끄거리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했죠. 그 뜨거운 눈물이 제 메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제야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잠시 후 병실 밖에서 며느리 지원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정신이냐고, 미쳤냐고, 악을 쓰는 소리였죠.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아들 진우가 자신의 신장을 제게 주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지원이는 절대 안 된다고, 저 늙은이를 살리자고 당신 인생을 망칠 셈이냐고 울부짖었죠.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건 그냥 이대로 사라지는 게 제 아들의 남은 인생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귓가에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을 제 아내에게 쩔쩔매며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못하던 제 유약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더는 당신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과는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병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되뇌며 다시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니, 아니야, 아들아. 네가 사는 것, 그것이 내 아비와 내가 내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단다. 대수술이 있던 날 아침,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삶에 대한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빠르게 지나가는 병원의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최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걱정 말게. 자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줄 걸세.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녹색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제 얼굴 위로 드리워진 눈부신 조명, 마치 제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 시간 수술실 밖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다림이 있었다고 해요. 최 변호사님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기도를 했고 저 멀리 의자에는 지원이가 악에 받친 얼굴로 홀로 앉아 있었다고요. 그 아이는 제 생사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죠. 기나긴 수술 시간 동안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빨갛게 켜져 있던 수술 중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오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최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반면 지원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지독한 통증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개운한 정신이었어요. 마치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 눈물 속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후회, 죄책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잊고 지냈던 아들의 사랑. 저는 힘겹게 팔을 뻗어 링거 주렁주렁 매달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제 아들의 온기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고 있었죠. 이것은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가져다 준 승리가 아니었어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생명과 관계의 회복,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찼던 지옥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은 제게 생명을, 저는 제 아들에게 용서를. 그 고요한 회복실 안에서 저와 제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제 몸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제 아들 진우는 저와 같은 병실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저보다 먼저 퇴원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지원이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위자료를 줄 돈도 나눠줄 재산도 없었으니 그들의 마지막은 생각보다 더 간단하게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어요.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은 제 몸은 거짓말처럼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죠.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고 지긋지긋한 통증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온 건 정말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진우는 이혼 후 보증금을 빼서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동안 졌던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를 갚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제게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면 제가 머무는 작은 오피스텔에 찾아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돌아갔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고 닿지 않는 전등을 갈아주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의 속죄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기로 했죠.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이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을까?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았죠. 저는 제게 주어진 당첨금의 절반인 6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남편과 제 이름을 딴 동건 선의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듯이 과거의 저처럼 절망에 빠진 장기이식 대기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제가 담담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이 돈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삶과도 같다고. 이 소중한 삶을 저처럼 간절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요. 복수가 아닌 나눔을 선택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재단 설립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저는 남은 돈으로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한옥을 샀어요.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대돌 위에는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소박하고 정겨운 집이었죠. 그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는 텃밭의 채소들을 돌보고 낮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저는 평생 꿈만 꿔왔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박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했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서 제 작은 키를 재보기도 하고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재단 홈페이지에는 세계 각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 사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과시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제 아들 진우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더군요. 빚을 거의 다 갚고 이제는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하는 그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저를 보고 놀라 달려 나온 아들의 얼굴은 고된 노동에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예전처럼 방황하거나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아들이 직접 만든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아들의 손맛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용서나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아주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제게 아들이 처음으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 이야기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진다고 해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거액의 유산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할머니 이야기. 하지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게 진짜 선물은 2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도 결국 제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용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박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것은 돈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처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